한마디로 말해서 8월 위기설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가짜 뉴스다. 네, 한반도 문제 최고 권위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지적입니다.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네, 오늘은 국정원 TF의 자료를 넘겨받아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홈쇼핑 채널들이 벌인 추악한 갑질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태만식의 맹순사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공범자들이 8월 17일 전국에서 개봉됩니다. 공범자들은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KBS MBC를 장악해 국민을 속여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촛불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KBS MBC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을 몰아내고 KBS MBC가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진짜 바뀝니다. KBS MBC를 개혁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역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72주년 광복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으로 못 박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1948년 8월 15일 건국일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만약 대한제국 이후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가 없어서 1948년에서야 건국됐다는 주장, 그와 다를 바 없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참상을 겪던 시기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주장, 이런 얼빠진 주장을 펼치는 대권 주자들이 집권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참담했을까,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겼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나라가 없었다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라는 인식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또 다음에도 우리 국민은 대권 후보의 역사 인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빈곤하거나 그릇됐다면 과감하게 철퇴를 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 인식은 모든 것을 가늠하게 만듭니다. 김용민 브리핑 공지 하나 합니다. 제가 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 세력의 미래를 가늠하는 책, 보수를 지켜랍니다. 감히 다음 대선까지의 한국 정치 기상도를 다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수를 지켜라. 네, 각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검찰이 2012년 대선 당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어제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정원은 댓글 사건에 개입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는 이번 수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4년제 국공립대가 신입생들의 입학금을 전면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7일 공립대 총장협의회는 회의를 열고 입학금 폐지를 확정지을 예정인데요. 교육부는 국공립대부터 입학금을 없애고 사립대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완용은 조선의 국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대가로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대표적인 매국노인데요. 이완용의 후손들은 이 땅을 계속 대물림해왔고 여전히 해당 부동산이 한반도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500제곱미터 규모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했는데요. 소유자는 1980년대 말 캐나다로 이민을 간 이완용의 증손자였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이 소유한 전체 토지의 0.05%를 환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MBC가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죠. 지난 9일 공범자들 시사회에서 있었던 감독 최승호 PD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 10년 동안 모든 국민들이 아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을 그대로 담아놓은 이 영화에 대해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저는 그동안 그 모든 경험을 함께 해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이 가능해진 겁니다. 공영방송을 망친 자들의 실체를 파헤친 영화 공범자들은 오늘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내부 고발자에게 행해지는 보복의 수위도 높습니다. 공익제보자가 기밀누설죄, 명예훼손,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시달리는 예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법망을 교모히 피하며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순서처럼 따라옵니다. 회사에 자정의 의지가 있었다면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보복해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할수록 기업은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선한 양심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없는 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편한 방법 없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나온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세요. 문의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3대까지 지원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손자녀 보상금이 선순위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어서 다른 자녀, 손자녀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상금은 지금처럼 지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모든 자녀,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여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뜻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여 후손들이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게 하고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더 많이 발굴하고 연구하여 역사에 기록되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8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지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미국 군대 서열 1위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도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한반도 외교 안보 전문가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8월 위기설은 장사 속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가짜 뉴스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들어보겠습니다. 미국한테 강하게 우리 빼놓고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돼요. 예를 들면 지난번 휴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한반도의 전쟁을 벌리려면 북한을 선제 타격하려면은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건 대통령 혼자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여론 전체가 그쪽으로 가면은 미국이 우리 빼고 중국과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그 협상을 하거나 또는 우리 빼고 대북 선제 타격을 하거나 그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패싱을 확실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한테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투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죠. 현재는 그나마 말이 되는 것은 미국이거든요. 또 중국은 지금 사드 때문에 얘기가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8월 위기설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잘 나오고 있죠. 미국 언론에서는 어제 인터넷 보니까 북한 선제 타격 시나리오 4가지를 4가지를 막 언급하고 이러는데. 근데 청와대는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8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장사 속에서 나온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서 10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예산 집행이 시작돼요. 새 예산이. 9월이면 이제 그 결정이 돼야 되죠. 8월이 되면은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피크 타임입니다,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위기설이 돌면, 한반도 위기설이 돌면 적어도 태평양 사령부 내지는 극동 지역의 미군 예산 또는 주한미군 예산을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런 그 배경이 좀 있고, 그런 군산복합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어떤 전문가들이 내돌리는 얘기라고 보고, 네. 또 하나는 4월 달에는 또 4월 위기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때 그 4월 위기설의 진원지는 주로 일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이나 8월 위기설에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아베 정권으로 하여금 일본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이런 위기가 자꾸 오면 일본에서 평화헌법 구조, 그걸 폐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여건이 조성이 되죠. 그런 소위 그 미국 내의 군산복합체, 그리고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이 배후에 있는 일종의 페이크 뉴스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책사로 꼽히는 박선원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일 외교 안보 전략 비서관이었죠. 북한의 도발에 맞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박선원 전 비서관은 전술핵 발언과 관련해 정부와의 교감은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하나 가지고 중국이 저렇게 반발하는데, 만약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중국이나 나아가서 러시아, 여기에 반발이 더 극심해지는 거 아닐까요, 비서관님? 네, 그래서 저는 그 2년 한시적으로 전술핵을 배치를 재반입 주장을 한 거고요. 예. 전술핵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그 과거에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 균형을 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술핵의 재반입은. 왜냐하면 그거는 뭐 300kg 이하로 해서 그 피해 범위나 공격 대상이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려할 일은 아니다. 수천 개씩 갖고 있는 러시아가 우려할 일도 아니고, 300개 이상의 전략 핵무기를 갖고 있는 중국이 우려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드에 대한 오해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 수단을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는다면 굳이 방어 수단의 효용성도 확인되지 않은 사드를 갖고 중국을 우리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오히려 우리가 북한을 포위하고 북한 핵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동등하고 확실한 협력 당사자로 우리가 대하기 위해서 사드 부분을 일시 빼자는 게 아니에요. 작전에 우리가 가동시키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전술핵을 2년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대신에 사드의 가동을 중단하는 이런. 예, 빼자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걸 세트로 이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미국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미국이 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이 핵과 재래식 새로운 그 배합전 개념을 사용할 때 대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서관님께서 이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오늘 그 아침에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자마자 청와대에서 이거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비서관님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라고 할까, 이 관계를 이제 의식을 해서 선을 그은 게 아닌가, 이게 좀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청와대와 교감이 있다든지 제가 정부에 보고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개인의 견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요. 저도 제 개인의 견해로서 일종의 우리 진보 진영의 새로운 안보 담론으로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은 원세훈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삭제한 채 법원에 제출했지요. 이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 지휘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한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에서 활동한 민간인 팀장 30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을 4년 만에 재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국정원의 댓글 공작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을 통해 이명박에게 보고됐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기간이 한 3년에 걸친 어떤 집요하고도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있었고 그 규모도 기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된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무려 한 3,500명 정도의 규모고 30개 팀의 그러한 사이버 외곽팀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또 별도 팀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네. 또 특수활동비의 지급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또 그 이전에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소위 사이버 장악 보고 문건 이런 것들, SNS 장악 보고 문건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또 그 전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없었던 국정원장과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가 주기적으로 부활돼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이런 걸 감안하면 과연 이러한 여론 조작에 MB 정권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추정되는 여러 가지 간접 사실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보고된 거 아니냐라는 반문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라는 것이 이제 제 주장인데요. 어찌됐든 그 부분도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다 보면 결론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B가 알고 있었고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성역이 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조차도 탄핵으로 파면이 되는 상황이라는 우리는 엄중한 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MB를 겨냥한 수사는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국정원을 본연의 모습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진상규명은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66%는 여야 정치권의 협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협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절반은 그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반면 응답자의 30%는 협치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협치가 잘 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절반은 청와대의 역할이 가장 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겨레가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유무선 전화로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자를 모집합니다. 당 혁신의 일환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무처 구조 조정에 돌입한 것인데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당직자는 국회의원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사무처 직원들만 구조 조정하는 것이 혁신인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삼배 수의가 일제의 잔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인이 입던 삼배 수의를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확산시켰다는 것인데요. 단국대 최연우 교수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삼배 수의를 꺼렸습니다.
유교 사상 속에서 왕실뿐 아니라 민간 역시 비단으로 수의를 마련해 부모의 시신을 감싸는 것을 효로 여겼는데 최연호 교수는 비단 수의 대신 삼배 수의를 사용하도록 해 물자를 절약시키고 절약한 만큼 수탈을 더욱 강화하려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BS가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의 전체 재산 규모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1919년에 토지대장을 바탕으로 이완용 토지 규모를 확인한 것인데 광복 전까지 소유했던 이완용의 부동산은 2200만 제곱미터로 드러났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7.7배입니다. 또한 이완용의 후손들이 계속 대물림해온 땅이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는데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500제곱미터 규모 부동산의 소유자는 1980년대 말 캐나다로 이민 간 이완용의 증손자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이 소유한 전체 토지의 0.05%를 환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서울의 지명 가운데 30% 이상은 여전히 일제식 지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70%도 조선 때까지 쓰던 전통 지명이 아니라 1914년 기존 지명을 참고해 일제가 새로 붙인 지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살았던 마을의 지명인 준수방은 통인동으로, 세종대왕이 자라고 즉위한 곳인 장이동은 효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방 뒤 일제가 잘못 붙인 지명을 일부는 고쳤지만 대부분은 일제식 정을 한국식 동으로 바꾸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옛 지명을 되살리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영화 공범자들이 예정대로 내일 모레 개봉합니다. 법원이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MBC 김장겸 사장과 임직원들은 영화 공범자들의 삽입된 장면들이 모두 허위 사실로서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하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MBC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는 영화에 MBC 임원들을 출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3,000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장의 계란 출하를 잠정 금지했습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계란 출하를 정지시키고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국내에서 하루 유통되는 4,300만 개 계란의 8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프로닐이 포함된 계란은 지난달 20일 벨기에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유럽 17개 나라와 홍콩에서 살충제 계란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33살의 박철상 씨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400억의 자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불렸는데요. 그런데 박철상 씨가 400억 자산가라는 소문은 거짓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신준경 씨에게 주식을 통해서 26억을 벌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박철상 씨와 신준경 씨가 말을 맞추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준경 씨가 박철상 씨에게 400억을 기부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라고 코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준경 씨는 젊은이, 즉 박철상 씨를 너무 가혹하게 매장한다고 생각해 퇴로를 만들어주려 했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오늘 광복절이야. 할 말 없나? 사면 복권이 없는 광복절은 남의 광복절일 뿐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긴 뭐. 근데 말이야, 감옥 가기 전에도 남의 광복절 아니었나? 특히 대통령일 때 남의 광복절이 아니었냐 이 말이야. 광복절은 남과 북이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날이라 민족의 대동단결을 위한 제안도 하고 그러는 날인데, 그러기는커녕 쓸데없는 건국절 논란이나 일으키고. 이 씨발 왜 때려? 내가 틀린 말했어? 정신줄 놓지 말라고 이 씹새끼야. 넌 김무성이야. 너 1948년 건국절 지지했잖아.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친일파 아들이고. 그런가? 내가 분수를 몰랐구만. 근데 박씨, 우리 아빠야 먹고 살려고 생계형 친일을 했다지만 당신 아버지는 만주까지 가서 일본 왕에게 혈사로서 충성을 다짐하지 않았나? 친일의 격과 수준이 다른 것 같은데. 도찐 개찐이지 이 씨발놈아. 야, 그래도 우리 아빠는 비밀 광복군이었다는 주장도 있어. 뭐 그건 당신 아빠가 짱 먹은 다음에 만들어낸 소설이지. 비밀 광복군, 이 씨발. 하지만 우리 아빠 김용주는 남몰래 독립운동을 지원했어요. 겉으로는 살기 위해서 친일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은 뼛속까지 대한 사람이었다고. 근거가 뭔데? 그 우리 아빠가 해준 얘기야. 야, 네 아버지의 일방적인 주장을 우리가 믿어줘야 하니?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야? 박씨, 그냥 넘어가자고. 이런 얘기 길게 했어. 뭐 당신이라고 뭐 좋을 게 있는 줄 알아? 8.15에는 그냥 입쳐 다물고 있는 것이 제일 좋고, 뭐 그래도 입 벌리고 싶다면 그냥 콜라나 목구멍에 넘기라고. 콜라는 왜? 그 옛날에 8.15 콜라라고 있었잖아. 맞아. 그런 희한한 콜라가 있었지. 근데 망했지. 콜라는 역시 원조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진짜 아닐까? 박씨, 두 콜라가 아주 기막힌 공통점이 있는 거 아나? 코카콜라 만든 사람의 직업과 펩시콜라 만든 사람의 직업이 같아요. 그게 뭔지 알아? 알지. 1번 바텐더, 2번 약사, 3번 점쟁이, 4번 양조장 주인, 5번 주사 놓는 아줌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국정원의 그 메인 서버를 들추어서 과거 적피해를 확인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 자료를 검찰에 넘겼어요. MB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불법 댓글팀 운영에 대한 뭐 조사 결과 이런 거를 이제 검찰에다가 넘겼다는 건데, 예. 검찰이 지난주에 이제 중간 간부급, 그러니까 평검사 이상 검사들의 인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팀의 진용이 꾸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자료를 넘겨서 뭔가 수사에 착수하고 뭐 자료를 검토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씩 둘씩 이제 수사를 위한 진도를 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면 과거와는 뭐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러니까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지칭을 했던 그 사건의 실체는 뭐였냐면, 국정원이 불법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이 있느냐를 이제 확인하려고 막 이제 조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 뭐 흔적들을 찾으려면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 국정원이 협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메인 서버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되는 찌끄레기 증거들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그걸로 또 기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메인 서버에서 문제가 되는 자료들을 뭉터기로 국정원이 그것도 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검찰에 넘긴 거니까, 지금은 문제가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국내 정치에 관여를 왜 했느냐를 이제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을 하나 둘씩 불러다가, 이거를 누구의 판단으로, 누구의 지시로 국내 정치에 개입을 했던 것이냐, 선거에 개입을 했던 것이냐라고 이제 묻기 시작하면 윗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오롯이 자기가 중간간부급에서 이거는 사실은 내가 다 한 거요 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타고 올라가서 그러면 최대 수혜를 받는 최종 종착지가 누구일 것이냐.
말 안 해도 이제 뻔히 짐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MB일 수밖에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MB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무리는 아닌 상황인 거죠. 아, 그래요. 제가 봐도 이제 국정원의 세밀한 그런 정보들이 검찰에 넘어갔으면은 또 검찰의 그 현재 진용을 보게 되면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또 포진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원세 훈만을 겨냥하기에는 사건의 사이즈도 커졌고요. 수사 범위도 넓어졌으니 뭐 당연히 MB도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MB 진영한테는 사실 지금 재앙 같은 일이에요. 왜냐면 원세훈 국정원장을 임명한 것이 MB잖아요. 예.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남 심리전, 그러니까 심리전은 대북을 상대로 해야지 왜 남한 사람들끼리 심리전을 하냐고요.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막 여론 조작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들을 지시받았던 것이 이제 MB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사를 하려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팀장 날라갔죠. 부팀장 날라갔죠. 그거를 진두지휘했던 총장 날라갔죠. 수사팀 팀원들은 전부 다 유배를 가가지고 정권 내내 수사를 할 수 없는 한직을 전전하면서 계속 돌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며칠 전에도 살펴봤지만 팀장이었던 사람은 중앙지검장으로 복귀했죠. 예. 그리고 부팀장으로 검사 옷을 벗었던 사람은 지금 청와대에 가 있죠. 그리고 밑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던 에이스 검사들은 전부 다 지금 특수 1부장을 비롯해서 특수 부장들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지금 펼쳐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검찰청장은 누구냐? 특수검사로 아주 유명한 그 특수검사의 맥을 다 꿰고 있는 그런 문무일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특수총들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은 뭐 거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국정원에서 자료도 전부 다 자발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이것도 넘겨줘.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국정원에 대해서 수사를 한번 해본 경험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서 맥을 너무 잘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포인트를 누구를 불러다가 어떻게 수사를 해서 또 이게 수사를 하려 그러는 고비마다 수사를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뭉개고 영장을 못 받게 하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뭐 여론으로 물타기 하고 막 이런 거를 계속 하면서 일을 갈았던 검사들이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 누가 있고 누구를 잡아가지고 어떤 걸 물어보면 어떤 게 나오고 이런 걸 너무 뻔하게 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이 단순히 원세훈 내지는 그 원세훈 밑에서 지시를 받았던 사람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MB가 선을 지켜라 뭐 지금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지금 공포스럽다 그런 시그널로 지금 받아들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그 대비할 수 있는 MB의 반격, 역습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손발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상당하거든요. 더군다나 검찰은 여태까지 정권의 안 좋은 거를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앞장서서 했던 뭐 그런 오욕의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내지 못하면 손발이 다 끊어지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 사건만큼은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MB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검찰로 보자면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수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수사는 생물이니까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될 거라서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니까 MB에 대해서 뭔가 사법 처리를 하려고 치면 굉장히 탄탄한 증거 확보, 진술 확보 이런 게 있은 다음에 그것도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거쳐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액션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 앞에 구구한 말들 이런 말들 이 자체가 데이터 낭비입니다. 앞으로 좀 구괄식으로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이게 김홍민 브리핑을 길게 해야 된다는 이런 무언의 압박.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분량 채우기. 이게 바로 지상파의 때입니다. 이 때를 벗어야지. 이 사람 말이야. 아, 그래요. 지금 MB가 반발하고 있고 하지만 검찰은 여건이 되는 대로 진실엔 다가가겠다 이런 입장이고 말이죠. 검찰도 솔직히 말하면 좀 맞득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전직 대통령이 뭔가 수위를 잇고 조사를 받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MB만 그걸 안 받았는데 그렇다고 MB가 뭐 정말로 잘못한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몇 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인들도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도.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 있느냐. 워낙 싸질러 놓은 똥이 많기 때문에 이걸는 안 할 수는 없는데 증거도 막 새로 들어오고 수사를 하면 분명히 이게 저기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 어떡하지? 우리 나서서 하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뭉개고 안 하면 그럼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런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셈법 속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뭐 하여튼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생각보다 검찰에서는 이제 차근차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물살을 타기 시작하면 정신없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MB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과 딜을 하려 한다.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그냥 뭐 김용민 씨가 사식이나 많이 넣어드린다고 하죠.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딜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상대가 또 MB인데 또 MB가 뭐 사실 거래할 게 없어요. 본인이 줄 게 있어야 받을 것도 있고 뭐 이럴 텐데 MB가 뭐 딜을 해가지고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뭐 할 만한 게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30조인데 뭐 그중 15조를 주겠다. 아니 MB는 이럴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모두가 확신할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야합 뒤로 뭔가를 봐주고 뭐 이렇게 거래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래요. MB로서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것이고 우리는 아주 쉽게 MB가 이 국정원 수사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하고요. 주진우의 새 책 접해보셨어요? 아직 저는 못 봤어요. 이번 주에 이제 그 구매는 해놨는데 책이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도착을 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대충 알죠? 예전부터 뭐 가끔씩 전에 듣고 했어가지고 얼마나 자세히 뭐 재미있게 써졌는지는 좀 볼 텐데 뭐 영화도 곧 나오고 그럴 텐데요. 영화를 찍었어요? 저수지 게임이라는 이제 영화를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큐멘터리. 그걸 이제 개봉을 언제 할 거냐 뭐 시기를 한참 봤었거든요. 네. 근데 먼저 책이 나오고 영화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턱까지는 갔다고 하더라고요.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의 돈이 모아진 곳 문턱까지 갔다고 하는데 한국 검찰의 실력 또 현재의 정치적 스탠스 따져본다면 MB의 은닉자금 우리 한국 검찰이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의지만 갖는다 그러면 뭐 못할 거는 없죠. 뭐 근데 특수수사도 줄이겠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수사를 할 거냐. 아마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좀 복잡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의 향배 이런 걸로 하여튼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하면서 좀 볼 텐데 MB의 비자금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 국민적으로 제대로 찾기를 원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뭐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예. 근데 뭐 실력이 없어서 못 찾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곳곳에 구멍들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수사를 할 때 막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진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의지를 갖는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또 비자금 이런 문제로 현재 MB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상태고 이런 MB를 상대로 해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단돌이 칠 수 있다라는 게 김프로의 진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 일단은 아직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자. 요렇게 빠져나가겠습니다. 야, 너는 언제 사람이 될래? 응? 늘 이런 식이야. 응? 팟캐스트에 종사자로서의 마인드가 안 돼 있어요. 뭐 무슨 가능성을 얘기하고 빠져나가려고 해. 소송 걸리면 어떡해요. 그분 소송의 왕인데. 소송 걸리면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지. 야, 그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실 우리 애청자분들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지상파의 때야 이것도. 지상파에서는 사실 뭐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청취자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곧 나올 광고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구매도 해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또 김용민의 새 책 보수를 지켜라. 이것도 다 구매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약을 파고 있어. 야, 이것도 실력이야. 실력. 오늘 하여튼 뭐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좀 상쾌하네요, 기분이. 그렇습니까? 네. MB를 제대로 응징해야 사실 2011년 이후로 현재 시국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신 분들 마음의 화병이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니까 검찰이 하여튼 제 역할을 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좀 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컨대 국정원 댓글 공작 재수사 윤석열 지검장이 진두지휘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뭐 하여튼 특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가진 가장 큰 조직의 수장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특수수사로 뭐 정통한 사람이니까. 예. 진두지휘를 본인이 직접 한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고요.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격한 발언이 오가며 한반도 8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미국의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하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이 준비됐고 장전됐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반도의 안보가 비상상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을 언급한 상황에서 대북 문제 해결에 있어 코리아 패싱이 다시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안보 비상사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국 영토 폭격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보 문제가 그 어느 때봐도 심각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국가 안보에 저해되는 그 어떠한 행동도 삼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대비하고 남북 대화 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8월 위기설과 함께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시나리오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보수 일간지 중앙일보가 한반도의 안보 시계를 체크해봤습니다. 8월 위기설이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전쟁의 사전 징후들을 확인한 건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데프콘과 워치콘은 종전과 다름없이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프콘은 전투준비 태세, 워치콘은 대북한 정보 감시 태세인데요. 데프콘은 3단계부터가 전쟁 위기 상황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은 군사 행동을 예고하는 북한의 실제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국은 매년 2차례 주한 미국인의 한반도 철수 작전을 훈련하는데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지만 지금까지 주한 미국인의 실제 집결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니미츠함과 칼빈슨함,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함 이렇게 항공모함 3척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현재 로널드 레이건함은 일본 근해에, 니미츠함은 페르시아만에서, 칼빈슨함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작전 중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군대 서열 1위 조지프 덤보트 미국 합참의장 역시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한반도 국제정세 전문가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8월 위기설은 미국 군사복합체의 장사 속에서 나온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복,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산발적으로 내리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보다는 중부지방에 더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우량은 중부지방은 30에서 80mm, 남부지방은 2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우량 차이가 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과 대구 27도, 광주는 30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홈쇼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예. 이 소재는 이제 지난 주말에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홈쇼핑을 향해서 칼을 겨눴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예. 13일에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로 이제 앞으로 TV 홈쇼핑, 그리고 SSM, 이거 뭐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하죠. 이 두 곳에 대한 직권조사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이게 이제 공정위 설명으로는 납품업체들 집단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판단이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소식에 마침내 홈쇼핑을 향해서 칼을 겨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마침내라는 부사를 쓴 이유는 이번만큼은 정말 부디 제발 이 홈쇼핑 업계의 갑질이 끝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홈쇼핑 쪽 갑질의 역사는요, 정말 유구하고 뿌리가 깊습니다. 제가 이 브리핑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
제가 2006년 하반기부터 한 7개월 동안,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나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유통 담당 기자를 했습니다. 예. 저는 경제부에서 오랫동안 증권 담당 기자를 했고, 사실은 금융 전문 기자가 이제 되고 싶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고를 크게 하나 친 게 있어가지고, 징계성 인사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혀 원하지 않았던 유통 기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종합지에서는 유통 기자가 좀 한직 부서예요. 경제부에서도 한국은행, 기재부, 삼성, 현대차, 부동산 이런 데를 출입해야 메이저 파트인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유통은 정말 인정을 못 받는 영역이었는데 선배들이 위로를 해주신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가면은 골프부터 배우라고. 예, 할 일은 없고 워낙 출입처에서 잘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천국이 열릴 거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들과 기자의 유착관계가 너무너무 심해요. 예. 유통업체들은 신문사에 광고도 꽤 많이 주고요. 신문 기자들은 거기에 결탁에 대해서 유통업체들이 제공하는 온갖 혜택들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 가는 종합지 기자들은 잘 쉬고 돌아와라, 골프 배우고 돌아와라 이런 휴양지 같은 개념으로 그 당시만 해도 유통업계를 취급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거기서 발령해서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지켜보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특히 여러 유통업체들의 갑질이 놀라운데 이 중에 홈쇼핑은요. 아니 세상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심해요. 갑질의 정도가요. 그런데 문제가 이 실태가 세상에 알려질 길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기사를 발제를 했었는데 다 킬됐습니다. 데스크가 킬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경제부에 왔으면 경제부답게 기사를 써야지 왜 자꾸 사회부 기자처럼 뭘 폭로하려고 하냐 이러더라고요. 예. 경제부는 독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지 기업이 잘못한 것을 폭로하는 곳이 아니다. 이게 제 데스크의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갑질당하는 중소기업들을 찾아다녀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요. 이 협력업체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줘요. 예. 그러니까 뻔히 짐작이 가는데 기사가 나가면 바로 홈쇼핑 업체로부터 보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을 붙잡고 내 기자의 명예를 걸고 취재원을 보호하겠다.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널 언제 봤다고 믿냐. 당신이 기사 쓴다고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는 걸 뻔히 아는데 발각되면 우린 문 닫아야 된다.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한 분은 당신을 믿는다고 해도 당신 데스크를 못 믿겠다. 결국은 데스크가 다 공개를 할 거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실이 새겨져 있고 우리는 보복을 당하면 회사가 망한다. 이러면서 이제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니 이게 무슨 조폭 집단한테 협박당하는 것도 아니고 홈쇼핑 업체들이 얼마나 지독하길래 이 납품업체들이 이렇게 공포에 질려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7개월 유통 출입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제가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이 분야 취재를 더 진행은 못했는데 당시 제 느낌은 이 정말 홈쇼핑 업계는 조폭보다 나쁜 놈들이다라는 아주 굳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조금 과장같이 들으실 수 있죠. 제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홈쇼핑 갑질 이야기는요. 아까 같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언론사 취재로는 잘 안 드러나요. 언론사들이 취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 갑질이 언제 드러나느냐. 검찰이나 공정위 같은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예를 들면서 홈쇼핑 업체들이 조폭 같다고 말한 게 과연 과장인지 아닌지를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4년에 검찰이요. 롯데홈쇼핑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그 신헌 씨라고요. 그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였는데 예. 신헌 CEO하고 전현직 임원 8명을 무더기로 구속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이래요. 롯데홈쇼핑 간부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돈을 뜯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 자동차 사는데 돈 내. 나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돈 좀 보내줘. 이런 명목으로 이제 돈을 뜯습니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왜 네가 자동차를 사는데 납품업체가 돈을 내느냐 이런 생각이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동차를 사는데 돈 내라라는 것도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대목인데 이 롯데홈쇼핑의 생활부문장이었던 이모 씨라는 사람은 이혼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혼한 전처 생활비를 납품업체들한테 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납품업체들이 매달 300만 원씩 이 양육비하고 이걸 3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이혼한 여자분한테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낸 돈이 9억 원이라는 겁니다. 부문장 한 명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조심한다고 이
부문장이 뭉칫돈을 받을 때는 자기 계좌로 안 받고 자기 아버지 통장, 자기 아들 통장, 그리고 심지어 이혼한 전조 통장으로도 돈을 받아요. 그 진짜 황당한 거죠. 이 정도면 인간 쓰레기인 겁니다. 홈쇼핑 업계에는 MD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매니징 디렉터라고 하는데요. 상품 기획 판매 총괄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속 기소된 롯데홈쇼핑 정모 씨, 43살 MD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납품업체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명목이 우리 아버지가 강원랜드에서 도박빚을 졌는데 이거 좀 대신 갚아달라 이래가지고 돈을 뜯어내요. 근데 특이한 건 이 사람도 불륜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납품업체한테 자기 내연녀도 아니고 내연녀 동생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납품업체한테 그랜저 신차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가 갑질을 하면서 점주들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나 오토바이 사줄 사람 뭐 이지랄을 했다는 건데 홈쇼핑 갑질에 비하면 이건 애교 수준이에요. 얘네는 그냥 그랜저를 뜯어내는 겁니다. 납품업체는. 문제는 이런 회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비리를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될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죠. 그런데 유통업계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대표이사에 오른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신원 대표라는 사람은 부하 직원들이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걸 막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정점에 서서 비리를 진두지휘해요.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이라는 놈이요. 그래서 보면 회사가 다단계 비리 조직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검찰 발표가 이래요. 신원 대표가 방송지원본부장한테 야 비자금 만들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럼 방송지원본부장이 고객지원본부장한테 가서 야 사장님이 비자금 만들래 하고 전달을 합니다. 그럼 고객지원본부장이 납품업체들한테 뛰어가서 야 비자금 내놔 이래서 6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뜯어냅니다. 그리고 이 뜯어낸 돈을 사장님한테 다 그대로 바치느냐? 그게 아니고 그중에 1억 6천만 원을 지가 챙기고 4억 9천만 원만 방송지원본부장한테 넘깁니다. 그럼 방송지원본부장은 중간에서 말 전한 대가로 사장한테 받은 돈을 또 다 넘기지 않고 절반 이상을 통크게 뚝 떼서 4억 9천만 원 중에 2억 6천5백만 원을 슈킹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한테는 비자금 마련해 왔습니다 하고 2억 2천5백만 원만 전달을 합니다. 이게 그냥 조폭들 하는 짓인 겁니다. 대기업, 유통업체, 홈쇼핑업체 임원들이 하는 짓이요. 더 황당한 거는 이 두 본부장이라는 사람이요. 신원 대표한테 매달 500만 원씩 현금을 상납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개떡같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고용을 하면, 임원들을 고용을 하면 일을 잘해주니까 월급을 줘야지. 내가 너 고용해줬으니까 매달 500만 원씩 내놔 이런 경우가 어딨냐는 거죠.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사장님한테 상납하기로 한 이 두 본부장은 그 돈을 지 돈으로 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납품업체로부터 뜯었겠죠. 이게 롯데 홈쇼핑이라는 회사에서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이런 개떡같은 짓들을 하는 인간 쓰레기 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맷집이 무지하게 좋은 것 같아요. 쫄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이 기억으로 2002년부터인가 거의 매년 공정위가 이런 기사를 내요. 홈쇼핑을 조사하고 과징금을 매기고 갑질 그만두라고 요구를 하고 과장 광고 징계하고 이게 진짜 매년 공정위가 홈쇼핑을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매년 십몇 년째 이 짓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 짓을 멈추질 않아요. 심지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2014년 롯데 홈쇼핑 저 갑질은 검찰이 적발해서 8명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겁을 먹어야 되잖아요. 과징금도 아니고 구속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듬해인 2015년에 홈쇼핑 6개 회사가 모조리 또 공정위에 걸립니다. 계약서를 안 썼거나 상품 판매 대금을 안 줬거나 마케팅 비용을 떠넘기거나 6개 업체가 통으로 적발이 돼요. 그리고 이해 GS 홈쇼핑 한 직원은 납품업자한테 7,200만 원을 뜯어낸 사실도 공정위에 의해서 적발이 됩니다. 바로 직전에 그 짓 하다가 롯데홈쇼핑에서 무더기로 구속이 됐는데 GS 홈쇼핑 직원은 또 이 짓을 태연히 하는 거예요. 맷집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얘네들이 맷집이 좋다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맷집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횡령을 하거나 남의 돈을 등쳐먹는 기업인들은 실제로 보면 겁이 무지하게 많아요. 맞아요. 용감한 놈들이 아닙니다. 엄청 소심하고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자기 비리를 막 숨기고 막 불안해하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데 내연녀도 아니고 내연녀 동생 계좌로 보내라 뭐 이런 섬세함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엄청 소심한 놈들이 왜 검찰이 무더기로 구속을 했는데도 이 짓을 계속하느냐. 이거는요. 걸릴 확률이 너무 낮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검찰이 롯데홈쇼핑을 털어서 8명을 구속시킨 건 전체 범죄에 비해서 1%도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유 저건 뭐 재수가 너무 없어서 저런 거지. 그냥 하던 대로 뜯어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나라 홈쇼핑 제대로 털면요. 홈쇼핑 쑥대밭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장담하냐면 어떻게 된 산업조직이 10몇 년째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때리고 검찰이 구속하고 이러는데 매년 새로운 갑질이 발표될 수 있겠냐고요. 예. 이건 그냥 조직 전체가 갑질로 똘똘 뭉친 조직인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업계의 습성을 제가 대충 알아서 매년 공정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는 홈쇼핑에 갑질을 뿌리 뽑겠다 이러는데 저는 이제 안 믿는 거죠. 아니 뭔 갑질 뿌리를 매년 뽑습니까? 아니 뿌리라는 건 한 번 뽑으면 사라져야 되는 건데 뭔 뿌리를 매년 뽑냐고요. 갑질 열매는 매년 주렁주렁 대풍년인데요. 공정위는 뿌리를 뽑은 게 아니고 잎사귀 하나둘씩만 겨우 쳐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공정위가 홈쇼핑 건드릴 때마다 아휴 좀 안 될 거야 이런 좀 이렇게 비관적인 심정이 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공정위가 다시 이제 마침내 홈쇼핑 갑질 문화를 정조준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만은 다르겠지 하는 기대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공정위는 김상조 선생님이 이끌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상조 선생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 되면은요. 만약에 김상조 위원장으로도 안 되면 이젠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계에서 뽑아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정도가 와야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작은 제안을 하자면 저는 비단 이 문제를 공정위가 모든 책임을 다 떠안고 과정부터 결론까지 맞는 것은 너무 이 분야의 뿌리가 깊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업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걸 해결을 한다면 저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갑질한 홈쇼핑들에게 방송 재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예 퇴출을 시켜버려야 정신을 차릴 놈들이에요. 이게 왜냐면 2014년에 롯데홈쇼핑이 전 안장을 부리고요. 신원 대표 CEO가 실형을 살았습니다. 다 구속이 돼요. 이 난장을 부렸는데 2015년에 미래부에서 재승인 심사를 롯데홈쇼핑이 받는데요. 살아남아요. 롯데홈쇼핑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롯데홈쇼핑 재승인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야. 아니 저 짓을 하고도 살아남으면 저게 무슨 민영방송국이야. 철밥통 공기업이지. 진짜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론 예상도 이번엔 롯데홈쇼핑이 진짜 위험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할 정도면 정말 백발백중 탈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롯데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2014년에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니까 신동빈 회장이 갑자기 사건 경위를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로했다는 언론 보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 지시로 경영투명기금 50억 원을 롯데가 내놨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더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이 유통업계에서 롯데의 갑질은 롯데 갑질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인데 그래요? 예, 이걸 왜 회장만 모르고 앉아 있습니까? 사람들 다 아는 걸요. 제가 작년에 한번 우스개 이야기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7, 8년 전쯤에 롯데백화점이 소공동 본점 앞에 노점상들을 쓸어낸답시고 조폭을 동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관계된 조폭 관계자분께 직접 이야기를 들은 건데 이 노점상 쓸어낸다고 조폭을 동원할 때 그 조폭분 이야기가 그래요. 노점상 쓸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생들 다 불러야 되고 뭐 작업하는 날까지 여관 잡아서 동생들 다 숙식 제공해야 되고 이거 다 돈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롯데가 돈을 선불로 안 줬다는 겁니다. 작업 맞추고 주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조폭이 동생들 불러서 다 연장 준비하고 소공동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롯데가 갑자기 다른 조폭을 쓰면서 이 조폭한테는 돈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폭이 저한테 개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조폭한테도 갑질을 하냐고 막 분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데는 조폭한테도 갑질을 하는 집단이라고 제가 한번 작년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롯데의 갑질은 이 사람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갑질을 하는 게 롯데 갑질의 문화인데 아니 그걸 신동빈이 모르고 있어서 그때 경로했다는 것도 웃긴 얘기죠. 아, 거기도 바보 전략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아무튼 2015년에 롯데가 재승인이 됩니다. 신동빈이 50억 내놓겠다 발표를 하고요. 언론들이 마사지를 해줍니다. 아, 롯데가 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로비를 세게 했겠죠.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롯데가 통과를 했는데 2016년에 미래부가 조사를 했더니 이 2015년 재승인 심사 통과를 할 때 이 미스터리 통과 때 롯데가 낸 서류가 전부 구라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짜로 작성을 한 걸 미래부가 발견을 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롯데 홈쇼핑이 6개월 동안 그 프라임타임 때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루에 6시간 동안 방송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약한 징계였던 거죠. 왜냐하면 2015년 심사 때 롯데는 탈락이 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과를 했는데 통과를 한 서류가 구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프라임 시간대 6시간 정지가 아니라 다시 탈락을 시키는 게 정상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6시간 방송 정지 몇 개월로 롯데홈쇼핑이 다시 살아나 버린 겁니다. 이때 미래부가 탈락을 안 시킨 이유가 뭐냐면 롯데홈쇼핑을 없애면 협력업체들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판에 박힌 이유를 댔습니다. 홈쇼핑 갑질이 안 끊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어떻게 난장을 부려도요.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애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짓이 재승인 심사 때만 되면 혹은 정부 분위기가 조금 빡빡해지면 갑자기 상생을 추구해요, 얘들은요. 그래서 막 상생 협약식 발표하고 돈 몇십억 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재승인 통과되면 그대로 갑으로 돌아오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롯데홈쇼핑 재승인이 다시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롯데가 요즘부터 이제 상생한다면서 기금 내놓고 난리를 시작해야 될 때예요. 예. 아니나 다를까 롯데홈쇼핑이 지난달에 상생펀드 규모를 1,000억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언론은 이걸 크게 보도를 하죠. 이제 벌써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올 들어서 홈쇼핑 업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현대홈쇼핑은 지난달에 중소기업청하고 연합해서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한다면서 3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예. CJ홈쇼핑은 6월부터 협력사 맞춤형 1:1 경영자 코칭 지원 시스템 뭐 이런 걸 신설을 했대요. 그래서 외부 코칭 전문가를 초빙해서 100여 곳의 협력사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걸 듣고 저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막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분위기 이상하면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다가 분위기 좋아지면 다시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홈쇼핑의 폐악질을 막는 방법은 말로만 갑질을 뿌리 뽑는다고 하지 말고 공정위는 엄정하게 조사하고요. 검찰은 캐비넷 안에 든 서류 다 꺼내서 치열하게 수사를 하고요. 미래부는 이런 역같은 홈쇼핑들의 재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협력업체가 힘들어진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다른 회사야 승인을 해주면 되죠. 홈쇼핑 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임쇼핑이라고 공영 홈쇼핑 채널도 있고요. 재승인 안 내준 홈쇼핑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힘들면 공영 홈쇼핑이 그 몫을 담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이 10수년째 이어지는 홈쇼핑 갑질 뿌리를 어떻게 뽑겠습니까? 예. 우선 내년에 공영 홈쇼핑하고 롯데 홈쇼핑 재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GS 홈쇼핑하고 CJ 홈쇼핑은 박근혜 정부 끝물인 올해 2월에 극적으로 재승인 심사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게 면허가 5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는 2020년까지 안전해요.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은 2015년에 롯데홈쇼핑하고 함께 통과를 했는데 이때 얘네는 5년짜리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안전합니다. 이 말은 롯데의 내년 재승인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심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넘어가 버리면은요, 엄격하게 심사를 안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면 2020년, 2020년까지 이 홈쇼핑에게 엄중한 시그널을 내릴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2, 3년 동안 홈쇼핑들은 또 갑질을 하다가
재승인 근처쯤 돼서 상생하겠다고 뭐 난리를 치겠죠. 예. 롯데홈쇼핑 말씀드렸듯이 요즘 들어서 상생 외치고 난리가 아닌데요. 저는 이 재승인만 앞두면 매번 반복되는 상생 운운하는 홈쇼핑 기만에 우리가 좀 그만 속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가 홈쇼핑 갑질을 내년부터 직권조사하겠다고 했었으니까요. 정말로 잘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미래부를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는 내년에 조금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심사 기준에 미달되면 탈락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롯데 홈쇼핑 심사가 통과되면 2020년까지 기회가 없으니까요. 부디 이번 공정위 홈쇼핑 직권조사가 뿌리 깊은 업계의 갑질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계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롯데 홈쇼핑 재승인 심사도 좀 엄격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사실 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또 법이 규정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문 닫을 수 있게 합니다. 인천방송이 그래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ITV가 그렇게 문을 닫았죠. 그런데 롯데 홈쇼핑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봐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공영방송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던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롯데 홈쇼핑 또 다른 대기업 홈쇼핑 너무 문제가 많아서 다 문 닫게 하고 그 채널로 공영 홈쇼핑 한 4개 돌리면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공영 홈쇼핑은 그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별로 안 과해 보이는데요. 훌륭한 데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지금 공영방송 많다고 하는데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TV 다 공영 채널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저기 뭐 공영방송이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종편들 하는 짓들을 보면요. 방송의 공영성이라는 건 정말 조금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공영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 말씀을 공정위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매일 밤 열대야. 이건 뭐 입추도 지났다는데 타오르는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채워줄 든든한 보양식 같은 민중의 소리가 여러분의 불타는 여름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더위 조심하세요. 김용민 파일. 지금은 좀 미우실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국민께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어제 JTBC 뉴스 현장 8월 27일에 있을 당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간 토론회. 주제는 안철수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인 듯. 지난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가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대표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입니다. 그 자리를 패배 장 본인일 뿐만 아니라 패배 책임이 훨씬 더 큰 안 후보께서 차지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상황이면 저도 이렇게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이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뒤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양극화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그 방안을 보니까 지방선거 전까지 대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후보께서는 그 처음 일주일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원회 만드는 거 말고 말이죠. 매일 혁신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다시 관심을 가지고 다시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 후보의 최고의 약점은 소통이 안 되는 거다.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제가 소통 노력들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점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 더 계속 노력할 각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같으면 삼고철여, 십고철여를 해서라도 밤늦게 집 앞에 찾아가서라도 울면서 설득하겠습니다. 경선이 끝나서 당선되더라도 저는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 단합하는데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극중주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의 중도 개혁 노선을 뜻합니다. 그것을 실천하자. 그리고 그것을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자 그런 뜻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공무원 개혁을 해야 된다? 해야죠, 당연히. 아까 우려하신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런 태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도대체 해야 된다는 거냐 말아야 된다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중주의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태도고 그 밑에 실천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나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는 거거든요. 계속 대표를 왜 하려 하느냐 이런 질문이 쇄도하자 안철수 후보. 한 후보께서는 우리 당의 최고 지도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고 성찰과 반성을 하신 다음에 저도 너무나 소모적인 질문에 제가 답하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너무나 소모적인 질문에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한 침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의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네, 안녕하세요. 반지 모델 아이리입니다. 이상형이요? 마법사? 반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네, 반지는 물론 저 아이린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벤지.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도 삼척이십니까? 네, 아직 삼척입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삼척 계신 분들이 여러모로 우리 정선태 교수님을 환영하십니다. 그래요? 예. 네. 역시 그 좋은 곳을 찾아오셨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나저나 교수님, 광복절입니다. 저는 광복절이란 명칭 기념일보다는 해방절, 해방기념일 이 말이 더 와닿는데요. 예. 광복절이어서 그런지 뉴스들이 많네요. 예. 하나 대통령이 건국 100년이 2019년이다 라고 얘기한 것도 저한테 아주 와닿고요. 그리고 지금 북미 간에 전쟁을 둘러싸고 얘기가 많잖아요. 더디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주 깊이 와닿고 또 노동부 장관이 된 김영주 장관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겠다라고 한 것도 저한테는 아주 놀라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광복절을 해방절이라고 부르면 불온해 보이고 말이죠. 그건 노동자를 근로자로 부르는 만큼이나 불온해 보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방송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됐어요. 예. 또박. 벌써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광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죠. 빛을 되찾는다는 맥락에서는.
네, 조금은 수동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해방이라고 얘기하면은 스스로 지배 사슬을 끊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해방이라는 말을 훨씬 선호하는 편인데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아니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자인데 왜 그게 불온하고 뭐 이상한 느낌을 가져야 하고 참 여러모로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하면은 자기가 어떤 의미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적극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근로라는 말에는 좀 수동적이잖아요. 예. 무엇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의미가 훨씬 강한데 그런 말의 의미를 바꾸는 것도 삶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언어가 갖는 의미 규정, 정의 참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최만식의 맹순사를 준비했는데요. 예. 오래전에 최만식의 미스터 방을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미군에 봉사하는 통역관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맹순사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순사 노릇을 하다가 해방 후에 다시 순사로 변신한 그런 초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이완용의 재산이 공개됐다 그러잖아요. 예.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부동산만 해도 여의도 7.7배가 되는 엄청난 재산을 손자들이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오늘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독립투사는 3대가 굶주리고 괴로워하고 친일파들은 3대가 흥하는 그런 세상을 끝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참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한 70년 넘게 그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당에서 또 국내에서 온갖 재산들 다 털어가면서 고생해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했던 독립된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들은 그 자손들끼리 대대로 고통을 당하고 또 일제 협력했던 자들은 온갖 복을 누리면서 대대손손 축복을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맹순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맹순사 생각하면은 변신의 화려한 능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언젠가 한번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화려한 변신술에 대해서.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엘리트들, 뭐 지식인부터 시작해서 관료들까지 대부분이 이런 변신술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맹순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짤막한 단편소설인데요. 1945년 12월에 백린이라는 잡지에 발표됐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맹순사가 성이 맹씨입니다. 맹씨 성을 가진 이 순사가 집에서 웅추리고 있었던 모양이죠. 일제시대에 순사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집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칼잡이 10년에 나한테 유똥치마 해준 게 있느냐 라면서 요즘 말로 갈구죠. 갈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학교를 찾아가서 순사가 됩니다.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이 순사로 다시 부활하는 거죠. 거기 갔더니 행랑채에서 살던 노마라는 친구가 순사 노릇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순사 노릇을 할 때 잡아들였던 살인범도 순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서 순사 노릇 못하겠다라고 집에 돌아오는 끝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맹순사에서 최만식이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게 그런 겁니다. 일제에 부역하는 순사 노릇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순사들이나 관리들이 조선의 민중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자기만 왜 힘들게 하느냐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자기가 백성들에게 얻어먹은 것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삥 뜯었고 요즘 말로 하자면은 삥을 뜯었고 괴롭혔는데 더 많이 힘들게 한 놈들은 잘 사는데 이를테면 여기 보면은
가네모토 또는 기노시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뜯어본 게 얼마 안 되는 나만 괴롭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체제에서 고스란히 부활하는 것을 예시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게 한국 사회를 얼마 괴롭힐지를 최만식이 45년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일제 협력했던 자들을 제대로 지우지 못하면은 식민지 시절과 정확하게 이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더 힘든 세상을 만날 것이라는 걸 작가의 통찰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이철성 경찰청장이나 수많은 검사들이나 정치 검사들이나 사람들이 또는 뭐 판사들이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맹순사의 후손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맞이해서 많은 극우 정당의 대표들이 뭐 쇼통, 불통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사람들이 쇼통, 불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맹순사의 후손들을 왜 제대로 접대하지 못해 주느냐에 대한 불만 섞인 소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과거 단주에 하면은 뭐 프랑스가 전범이다시피 하죠.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버렸는데 말이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제대로 청산도 안 하고 광복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한 일인데. 네, 맞습니다. 오늘 뉴스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미국인이 독일 가서 술에 취한 기분에 하일 히틀러를 했다고 해서 독일법에 저촉돼서 뭐 문제가 된 게 있었잖아요. 예. 독일은 아주 철저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처리랄까요? 예. 이런 자기 문제의식이 분명한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후손들이 버젓하게 큰 소리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최만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맹순사나 미스터 방이나 이런 소설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작가적인 직감으로 알아챘던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한국 사회라는 게, 조선 사회라는 게 제대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복절에 우리의 부끄러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는 시간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부끄러움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다시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민적인 감수성이랄까 의식들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1주년 된 오늘 이렇게 광복절을 맞아 특별한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위기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정배, 정동영, 이현주가 저를 포위 사격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국민의당 당대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셋은 북한만큼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원래 싸움 구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법인데요. 국민의당 싸움은 어지간히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그렇게 싸워대는데도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히려 떨어졌죠. 5%라지요. 국정운영 지지율이 80% 가깝다고 자뻑하는 겁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당대표가 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녹색 태풍을 만들 겁니다. 역시 안 대표님, MB 아바타답습니다. 녹색 성장 외치던 것이 바로 MB지요. 그렇게 자꾸 MB를 운운하면 검찰한테 내란 선동으로 고발당합니다. 시사인 주진우 못 봤습니까? MB의 재산 파헤치고 책까지 썼다가 고발당했습니다.
제가 볼 땐 당신도 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고소각입니다. 고소각. 고소각이라. 각골난망. 검찰은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정권이 교체된 지금까지도 옛 정권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까? 주진우가 MB를 파헤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삼성 장충기 문자를 폭로해서 그런 겁니까? 아이고, 주진우 기자가 또 고초를 겪게 생겼네요. 여러분 아시죠? 8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 광주에서 맘마이스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함께 정영진, 최욱, 제가 행사를 함께합니다. 광주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고소각에서 각골난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는데, 자, 안 대표님 망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망. 각골난망. 망신. 제가 주진우 때문에 망신당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가 오거리파 조폭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확인해 줬기 때문입니다. 조폭과 가까운 주진우는 악마 기자가 아니라 악마 그 자체입니다. 자, 망신이라고 했죠. 신문. 그렇다면은 안 대표님을 칭송해야만 진짜 신문입니까?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안 대표님이 헤어스타일 바꾼 것까지 기사로 내고 있던데요. 이게 언론입니까? 신문, 문화방송. 저의 헤어스타일이 바뀐 것은 엄청난 이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방송 장악 시도 멈추십시오. 문화방송 MBC 탄압하지 마십시오. 문화방송 송사, 이 MBC 경영진을 송사에 휘말리게 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MBC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좌파를 동원해서 MBC를 장악하려는 것이 자명하다, 이 말이죠. 아이고, 홍 대표님 오셨습니다. 근데 언론에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MBC가 자유한국당 편이라고요? 그리고 MBC 기자들 다수는 자유한국당 편이 아닌 것 같던데. 송사라고 했습니까? 사당.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박근혜 사당으로 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유석춘 교수가 박근혜 탄핵은 억울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를 왜 아직까지 출당시키지 않는 겁니까? 짐승만 또 못한 겁니다. 사당, 당대표, 안 대표 눈 깔으세요. 이 국민의당 평당원 주제에 어디 제1야당 당대표한테 엉기고 있어요. 내가 모래시계 검사 때처럼 잘 나갈 때였으면은 당신 하구통 맞았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대표는 당대표 못 됩니다. 정동영, 천정배, 이현주가 단일화하면 안 대표 어쩔 거예요. 어제 토론도 보니까 3대1로 다구리 맞지 않았어요. 그만하십시오. 다구리 다 덤비라고 하십시오. 문재인도 TV 토론에서 4대1로 다구리 맞고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아직도 대선 때로부터 시차 적응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당대표의 표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그리고 국민의당 입당원서 남겨주십시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를 선물해드리겠어요. 네, 문통방통 마칩니다. 뉴스 폴앤메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2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서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지요.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를 반대하는 성주 김천 주민 그리고 단체들은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침 6시 40분 현재 2,524명이 참여했는데 77% 대다수 시민들은 국방부 발표를 못 믿겠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국 8개 언론이 참관하는 가운데 6분 동안 전자파 측정을 실시했는데요. 국방부는 주민대표 그리고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관한 가운데 전자파 측정을 다시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은 23%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은 주민 의견 수렴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나저나 사드 반대 시민들이 둘로 갈렸다고 하는데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신문들 그야말로 신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친박 조원진 의원과 변희재 그리고 정미용이 함께 만든 정당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대한애국당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메디치 미디어에서 협찬하는 포퓰리즘의 세계화를 보내드립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정치 저술가 존 주디스의 신간인데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하면서 유명해진 인물이죠. 포퓰리즘의 세계화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한 책으로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보수 진영은 복지 정책에 대해 나눠주기식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이런 공세에 대한 해법, 도서 포퓰리즘의 세계화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적인 포퓰리즘 현상뿐 아니라 19세기 미국 인민당에서 시작된 포퓰리즘의 역사를 다룬 포퓰리즘의 세계화,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책과 함께 상쾌한 아침을 위한 애주가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도 선물해드립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국내산 헛개 등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든 술친굼,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단순한 몸매 보정 속옷이 아니라 뒤틀린 골반을 잡아주고 허리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몸매와 자세를 함께 보정하는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 머문빌리지.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미친 오리 새끼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기를 들고 있네요. 눈 감지 말고 외면하지 맙시다. 문님 바라기님, 공영방송 기자들의 파업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자들이 승리해 언론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에게는 빵 짓는 농부에서 협찬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진부령 자연양계 농장에서 생산하는 계란과 천연 설탕, 팜슈가, 우리밀 등 천연 재료로만 만듭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역정의 정이었는데요. 당첨자 소탄대시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끝말잇기는 정론직필. 이완배 기자의 여러 경제학을 듣고서는 정론직필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부탄이 국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고 있었네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샹그릴라님, 정부보다 불이한 자본과 매체의 힘이 더 큰 세상입니다. 팟캐스트의 역할이 더 중해졌네요. 네, 이런 글 남기셨고, 지윤 아빠입니다님,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 100일을 맞았네요. 이명박근혜의 9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들에게 더 많은 감동과 기쁨을 주기를 바라봅니다. 네. 박가민공님, 언론이 장충기 문자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광고를 받지 않는 언론들만이 정론직필을 하는 우스운 세상입니다. 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2017년 8월 15일 화요일 72주년 광복절에 보내드린 김용민 브리핑. 네, 이 김용민이 보수를 지켜라, 이 책을 낸 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